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마다 경불진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입시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확 짚어주시는 목동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들어 처음 뵙네요. 네, 한 달마다 출연하기로 되어 있지만 2달 만에 왔네요. 예, 정시 상담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새해 복음 많이 받으셨죠? 새해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저희가 모두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중 하나에 살고 있는 학생인데 성적은 올해 상담한 학생들 중 가장 낮았던 학생. 그럼 몇 등급인가요? 이제 뭐 등급이라는 의미가 없고요. 한 100명 정도 중에서 예. 전과목이 한 평균 하면 뒤에서 10등 정도 하는 학생입니다. 네. 아주 해맑아요. 해맑아요? 인상도 좋고 해맑아요. 대체로 이렇게 부잣집 자녀들일수록 성적이 좋죠. 이게 비교적 그렇죠. 아무래도 돈을 투자하면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1점이라도 높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그 친구는 영혼이 살아있겠군요. 영혼은 아주 해맑은데요. 예, 그 친구가 이제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 경우는 이제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예체능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예체능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공부로 돌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고. 아이고. 네, 그래서 뭐 대학을 보내는데 수능을 결국 치고 저랑 연락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전국 어디라도 좋다. 4년제 대학만 보내다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 골라가실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보내는 드렸죠. 뭐 100% 합격이 될 거예요. 합격 발표를 한 건가요? 하지 않았지만 그중에 어머님이 너무 불편해 하시길래 사실 굉장히 낮은 학생들이 저에게 오면 4년제 대학 진학시키는 기준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깝거나 통학이 되지 않더라도 비교적 가깝거나 뭘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학교에 네임밸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거나 또는 대도시이거나 24시간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학생들이 그런 환경을 보내드리는데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어머님께서 성적도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는 정말 확실한 학교를 찾아드린 거죠. 그중 하나는 나머지 두 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으로 가까운 학교들을 찾아드리고 하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떨어질 수 없는 학교를 찾아드린 거죠. 그렇군요. 네. 조카가 올해 이제 수능을 봤는데 아직까지 합격자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합격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아이고. 그리고 합격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특히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앞에서 20등 안에 들지 않은 아이들은 전문대까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4년제 대학교를 가나다군 3장을 쓰고 나머지 전문대를 쓰면은 서류를 보통 10장 이상 쓰게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1차 합격자 발표된 학교는 제일 쓴 학교 중 낮은 학교고요. 그 학교를 보통 가지 않아요. 추가 합격이 될수록 조금 더 학교가 선호도가 높을 거잖아요. 그러겠죠.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혹시 이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는 게 교직원들이 방학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수들은 방학이 있지만 교직원들은 방학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긴 하죠. 학교를 안 다녀봐가지고. 이렇게 늦어지면 자칫하다가 설 때도 합격 소식을 못 듣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꽤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설에 명절 세뱃돈도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입금 계좌가 있잖아요. 계좌. 네, 계좌는 이제 부모님의 스테이션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래요? 문상을 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군요. 네. 빨리 해가지고 명절 전에는 모든 그 입시 절차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수시 정시를 나누지 말고 수시 같은 경우는 9월에 서류를 쓰잖아요. 그치만 제가 만약에 예비 1번이다. 그럼 100% 합격이 되거든요. 그래도 12월 20일 정도는 돼야지 합격이 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그래서 계속 가슴을 졸이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정 조절 조금 학생들을 배려한 일정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발표 날짜까지는 학교를 지정하지 않지만 모집 기간은 정부가 지정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부의 센스가 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본격적인 입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반적인 트렌드 이런 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정시 같은 경우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요.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의 기준이 100분위가 70 이하. 이제 그러면 100명 중에서
앞에서 30등에 못 든 아이들을 상담을 했는데요. 예. 제 예상대로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정시 지원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거의 극히 드문 상황이었어요. 저희 방송을 안 들었군요, 이 친구들은. 들으셨어도 이해를 못 하셨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절대평가 때문에 이 학교 지원하면 거의 불합격인데 거기를 안전으로 잡고 온 거예요. 그런 아이고.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그때는 실제 입시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역시 시작되니까 그렇게 온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 학생들을 설득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아니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불합격인데 안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영어가 이제 올해부터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때 설명하셨죠. 네, 예. 그러면 이제 3등급의 기준이 이제 2등급까지 받은 학생들이 10명, 100명 중에 30등까지예요. 그러면 3등급 받은 학생들은 30등부터 55등까지 걔들이 이제 다 동점인 거예요. 그게 다 동점이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운데 등수가 3등급의 평균 등수 또는 100분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00분위 100을 제일 잘한 걸로 치면 58 정도가 그 가운데가 돼요. 3등급이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58, 42등 정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대학에서는 이 58을 점수로 반영하지 않아요. 국어를 반영할 때는 100분이 90이다. 앞에서 10등이다. 그럼 90을 그대로 점수로 반영하는데 영어 3등급의 경우는 합리적으로는 58인데 3등급을 이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등수를 100분위로 바꿔야 되니까 58 정도인 학생을 80에서 9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나 42등인데 10등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저희 경제 방송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월급이 오른 만큼 모든 게 다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작년 상대평가 때 점수를 다 발표를 해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집에 저희가 갔는데 10년 전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10년 전 월급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 그 돈 있는데 지원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잖아요. 안 돼라고 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점수를 입력을 했는데 작년 성적보다 높게 나왔다. 근데 왜 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을 시켜서 이제 서류를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되는 대학,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더 낮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겠네요. 그렇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쓰셨으면 이유도 모른 채 재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준비 없는 재수로 가는 길을 막아는 드린 거죠. 저희가 12월에 못 뵀던 이유도 그때가 가장 선생님이 상담을 많이 하는 시즌이다. 지금 말만 들어도 예상이 돼요.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셨을지.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면 진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진이 빠졌습니까? 살이 빠졌습니다. 살이 빠지셨군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기에 다 오거든요. 수능 성적이 발표가 나야 상담이 가능하니까 한 25일 사이에 모든 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는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제 사실 저한테 올 정도 되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는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여유가 없는 집에 더 많겠죠. 그런 학생들에게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좀 안타깝긴 하죠. 그렇군요. 저희 이메일로 목동 김 선생님을 연결해달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저희 애청자분들도 많이 가셨나요? 한 몇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몇 분? 네. 많지는 않았군요. 안 밝히고 오신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연락 오면 민망합니다. 민망해요? 왜 민망하십니까? 아무튼 민망해요. 오시면 일단 무조건 이제 이 PD님처럼 칭찬을 아주 잘해주시거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본격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없으신데 앞에서 공치사가 너무 많아서. 그냥 저는 원래 칭찬 받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이제 안 보이니까 이건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입시 결과를 목동 김 선생님은 예측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가가지고 상담받아서 예측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스스로 예측해보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학생들이 예를 들어 수능 성적을 잘 못 쳤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납득은 해요.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번에 올해 수능이 연기가 됐잖아요. 이제 지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낮아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그 결과는 모두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1번이면 1번이라고 기입을 했으니까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납득한 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하. 왜 그러냐면은 내성적으로 어떤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오면 설명해 드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냐면 입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이제 뭐 입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이유를 설명을 잘 못하세요. 예, 예. 다른 이제 보체적인 보통 평범한 입시 컨설팅 회사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지원할 학교를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어떤 대학교를 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 프로그램에 성적을 기입하고 하면은 뭐 무슨 학교 무슨 과에 합격 안정, 뭐 불안정, 도전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게 불안정하면 왜 불안정한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안정입니다. 왜요? 불안정이라니까요. 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라라는 거예요. 야야. 네, 너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단위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들대 박 PD님 나오신 미들대 경영학과가 있다. 경영학부인지 학과인지 경영학과가 있으면 그 학과마다 기준 숫자가 있는 거예요. 배치표죠. 배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보다 5가 모자라면은 뭐 상향, 10이 모자라면은 뭐 도전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예. 그게 무슨 대학교 무슨 과가 하나의 단위잖아요. 한 5,500개 있어요, 전국에. 아. 그거를 입시 전문가라고 상담하시는 분 또는 담임 선생님, 입시 담당 선생님이 아실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결과를 보고 믿으라니까 이제 소신 합격 확률 70% 믿으라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하나하나마다 그 학교 전체를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이 학교 지원하신 합격 확률이 60%일 것 같은데요 하면은 그거에 대해 납득을 하고 이제 가시게 되는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꼭 돈을 주고 저 같은 사람한테 온 사람들만 그렇게 알고 가야 되냐는 거고 이건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자체도 몇 명 되지 않아요.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예, 예. 이제 그것보다는 어떤 학생이든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래 내가 이제 이 성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대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이 될 수 있는 직관성이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 입시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 제가 비판하고 싶은 포인트는 대학의 선발 권한의 자유화거든요. 예, 예. 저는 그 권한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줄여야 된다고요? 예, 왜냐면은 정시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들면은 자, 미들대는 수학이 30%인데 뭐 서울 무슨 대학교는 수학이 40%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30%와 40%의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40%인 학교는 우리 학교는 수학이 중요하니까 40%로 하겠어라고 하는 게 대학 입시의 자율권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정시에서. 예. 그래서 각 대학에 지원할 때마다 똑같은 학생의 성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학 학생 그 학교의 이제 학생 선발의 자유권보다는 학생들이 자기 입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더 보장해 주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입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이거는 정부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밥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집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정보의 부족, 그렇죠. 비대칭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총각 시절에 소개팅을 나가면 잘 안 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서로가 너무 몰라. 그냥 요즘은 특히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사진만 보고 이쁘네? 잘생겼네? 이러면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정보가 사진이 다 뽀샵이 되어서 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소개팅 사진 보면 가장 이쁜 사진. 그렇죠. 이제 실물 사진과 카톡 프사의 차이를 저희는 많이 느끼잖아요. 어떤 관계든 간에.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거죠. 아. 최대한 뽀샵이 된 게 이제 학생의 자소서와 학생부가 되는 건데 우리도 이제 어플을 잘 쓰면은 사진이 더 이쁘게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 집이 학생부를 더 보장을 잘해가는 게 현재 전형 구조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예. 대학 측에서는 목동 김 선생님의 이런 주장에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자율권 이렇게 침해해도 되느냐? 싫어하겠죠.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누군지 모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주장대로라면은 학생들에게 편한, 즉 네. 어느 학교나 기준이 사실상 똑같다면 그게 가장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때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98학번인데 수능 성적이 각 영역별로 쳤지만 총점에 대한 백분위가 있었어요. 그럼 전국의 학생들 중에서 제가 몇 등 정도 했겠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 대학이 그 성적으로 뽑았잖아요. 학력고사 시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학력고사는 아예 점수가
딱 나오고 그 점수대로 학교를 골라서 갔어요. 그 점수가 사실은 등수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학이 90점이면 수학을 많이 보는 학교로 가면 내 등수가 달라지고 그럼 학교마다 알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평가가 되면은 과목별 비중뿐 아니라 이 학교는 영어를 3등급을 90점을 주고 저 학교는 80점을 줘요. 이렇게 되면 학교별 영어 절대평가까지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죠. 학교의 자율권? 그렇죠. 자율권은 제가 볼 땐 그냥 개풀 뜯어먹는 소린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본질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셈은? 이렇게 되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 직원들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예. 그냥 힘들 것 같고 서로 좀 눈치 보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각 지역별로 보면 입시 선발 방법이 비슷한 경우도 많고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수도권 학생들이 주로 가는 학교를 위주로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100분위로 대학을 간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부산 지역, 경남 지역으로 가면 대부분의 학교가 또 표준 점수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직원들도 제도를 자꾸 바뀌니까 눈치 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외하고서는 제도를 바꾸는 게 대학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혹시 호텔로 치면 네. 공실률, 네. 학교로 치면 뭐 입학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올리기 위한 꼼수 아니에요? 이제 각 학교들마다 그게 있습니다. 확실히.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중에 2과목만 보는 대학이 많이 있어요. 네, 2과목을 본다 그러면은 100분위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분위 2개는 60이고 2개는 거의 꼴찌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지원하면은 그 과목만 맞다면은 네. 나는 60인 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입시 결과를 공시를 어떻게 하느냐? 60으로 공시를 합니다. 네. 근데 내 과목 평균하면 저는 3, 40이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은 내가 갈 수 있나 못 가나? 근데 이거를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년 요강 찾아봐야 되고 올해 요강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저 어릴 때 요강에 오줌 싼다고 진짜 힘들었어. 그 어린 아이의 손에 그 요강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러니까 네. 지난번 저희가 음모론도 한번 제기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프로그램 얘기하셨잖아요. 네. 프로그램이 무료가 아니라 유료라면서요. 프로그램은 다 유료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선생님들께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음모론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정부로 제공한 업체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입시 시장이 이제 경제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팔아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하고 상담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입시 업체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면 대학에서 또 로비를 하겠죠. 우리 대학 조금 프로그램 상에서 잘 나타나게 해달라. 근데 그거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않나요? 왜냐 그러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예를 들어 제가 프로그램 팀장이라면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욕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 사용자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상위권 학교 측은 좀 맞춰야 되는 거고 예, 중하위권 입시로 가면은 편차가 너무 크게 나거든요. 학과 따라 가지고. 예. 그래서 욕을 먹지 않으려면은 이 학생의 합격 확률을 낮춰줘야 됩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못 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욕을 안 먹고 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되는군요. 된다며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입시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4년 정시 같은 경우 3개를 쓰게 됩니다. 3개를 쓰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중에 3개 쓰는 것 중에 제일 높은 카드예요. 제일 높은 대학 3개 쓰는 중에 제일 높은 대학.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낮은 대학이거든요. 왜냐면 그것보다 높은 걸 2개 써야 되는 거잖아요. 3개 중에서 카드에 쓴 대학의 합격 확률을 사람들은 이제 70%짜리를 많이 써요. 예. 이 학교에 지원하면 한 70%는 합격할 것 같은 학교. 이게 아마 글자로 표현하자면 안정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걸 쓰고 그거보다 높은 대학을 2개 정도 더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합격 확률이 70%라고 하죠. 70%에 대한 근거는 둘째로 치고 진짜 70%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원한 아이들이 100명 있으면 불합격 확률은 30%죠. 예. 합격 확률이 70%니까 그럼 30명이 불합격하는 거고요. 그 카드는 그렇게 되면 나머지 2카드는 70보다 높은 거 썼잖아요. 학교가 더 높은 합격 확률이 떨어지는 거. 그럼 둘 다 떨어질 확률이 최소한 절반은 됩니다. 그럼 아까 그 30명 중에서 15명은 그 앞 3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정이라고 프로그램이 안정이라고 써서 썼는데 내가 대학을 3개를 다 떨어진 거죠. 그런 학생이 100명 중에 15명이 되는 거예요. 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 회사의 잘못이 아니고 예. 안정이라는 글자를 듣고 이제 마음이 안정되어 가지고 쓴 학생들이 사실은 좀 더 문제예요. 학교 그 떨어질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깊게 예. 생각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윈도우 10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7만 해도 불법 복제물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프로그램은 이렇게 복제물로 떠도는 경우가 없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을 그럼 MS가 배워야 되겠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그러게요. 이 부분은 전혀 생각조차 못한 부분인데 역시 음모론의 대가 박 PD님. 네, 한 번도 복사한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샘플로 3번, 4번 정도는 이제 회사마다 지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라는 거죠. 무료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회사 걸로 한 3개 써보고 저 회사 거 5개 써보고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힘들죠, 근데 사실. 네. 정보도 요구하고 하니까. 그러면 뭐 정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지난번에 예고를 먼저 해주셨어요. 학생부 항목별 분석 그리고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오늘도 서론이 길어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빨리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혹시 우리 연초고 하니까 학생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 먼저 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얘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학생부 내용이랑 그 분석이랑 대비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입시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전형으로 지원할 학생들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할 때 준비를 하면서 학생부를 대비를 할 때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핵심 내용은 입학사정관이 보고 있다. 내 학생부를. 그걸 염두에 두고 모든 항목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제 혹시 학부모님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학생부를 뽑아서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PD님들께도 학생부를 드렸고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바로 뽑을 수가 있나요? 인터넷에서 뽑을 수는 없고요. 어머님들은 이제 나이스라는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한번 인증 받으시면 보실 수는 있는데 출력은 안 되고요. 출력하시려면 학교에서 출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렇군요. 네. 예. 이제 항목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10가지 항목인데요. 1번은 인적 사항이에요. 예. 주소, 가족 상황 이런 게 적혀 있는데 당연히 평가에 영향이 없을 거고요. 네. 예. 2번 학적 사항인데요. 어디 중학교 졸업, 어디 고등학교 졸업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입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울 과학고등학교에서 5등급 받은 학생이랑 일반고에서 2등급 받은 학생이랑 과고 5등급을 좀 더 높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패스가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번 항목은 출결 사항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이 학생이 종합적으로 괜찮은지를 보는 건데 예. 무단 지각이라든지 무단 결석이 많으면 학생이 성실하다고 보기 어렵겠죠. 지키겠네. 그렇죠. 이 학생은 대학 와서도 이제 자체 휴강을 많이 하지 않을까. 자체 휴강.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병결이라든지 이제 질병 지각, 질병 뭐 이렇게 조퇴 같은 거는 몰라도 이제 무단만큼은 만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네. 좀 몸이 안 좋아서 그건 이제 병결이 잦은 경우에 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들 이렇게 이제 설명에 가면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자르면 그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끔씩 이제 학생부를 받아보면 무단 지각이 되게 많은 학생이 있어요.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면 학교 선생님이 지금 너무 원칙주의자신 거예요. 1분 지각도 지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각이 많은 거예요. 그 학교의 그 반 학생들은. 예. 근데 할 말은 없잖아요. 무단 그렇죠. 지각은 했으니까. 근데 이 학생은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못 쓰는 거예요. 아하. 네,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원칙 중요성 일깨워 주지만 그 대가를 다른 방법으로 치르게 하는 뭐 청소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현명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좀 이렇게 입장을 생각하는 선생님은 학생이 늦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저 지각인데 어떡하죠? 그러면 그냥 학교로 오지 마시고요. 병원을 들렀다 오십시오. 진단서를 가져오라는 거죠. 네, 그런 뭐 이건 어떻게 보면 꼼수에 가깝기도 하지만 그 선생님이 그래도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 근데 아프지 않은데 진단서를 어떻게 띱니까? 뭐 아프지 않아도 이 PD님이 미시면은 제가 병원 가서 2주 진단 때울 수 있잖아요. 밀기만 했는데 2주.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면 자기 무릎 주먹으로 쳐도 살짝 멍은 들 거 아니에요? 2주죠, 2주. 무조건 이슈가 나오는군요. 네. 아니 고등학생들 지각을 네.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그냥 출석 불렀는데 없으면 지각인 거죠. 뭐 센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거 제가 학교 지금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그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9시부터 수업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네. 지각인데
그 영교시라고 이렇게 있는 학교가 많잖아요. 8시 얼마까지 오라고 그래서 그거 늦었는데도 지각으로 돼서 무단지각에 걸려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정부의 소송것이라고. 그치만 학생부의 지각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평가가 안 좋아질 거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 이제 얘기 드리면 이제 1, 2, 3번 별로 안 중요했고요. 생각해 보면 수상 경력 4번 수상 경력인데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 좀 중요해요. 그러겠네요. 왜 중요하냐면 내신이 비슷한 애들끼리 상위권 대학 경쟁하잖아요. 예. 내신이 비슷한데 수상 경력이 저는 없고 딴 분은 많다. 그러면은 수상 경력 많은 학생에게 공부도 잘하고 다른 활동도 많이 한 학생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데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저는 중하위권 학생들을 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수상 경력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시간에 내신 등급을 올리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혹시만 생각하면. 그렇죠.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사교육의 영향력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팀으로 하면은 이제 무단 승차를 하시는 학생들도 계실 수 있고요. 한데 화학 대회 교내 수상을 한 학생보다는 그 학생이 화학 등급이 5등급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돈 주고 했구나. 학원을 다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입학사정관님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화학을 4등급 받던 애가 2등급으로 성적을 올리는 게 제가 화학 좋아해가지고 공부했어요라고 하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네, 내신이 이제 3등급 안에 못 드는 학생이라면 수상 경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대회만 나가고 나머지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수상 경력을 만드는 거는 저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군요. 몸만 튼튼하면은 네.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개근상 있잖아요. 네. 이 개근상의 위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없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없는 거예요? 아이고야. 몸만 튼튼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넘어가면 이제 자격증 및 인증 상황이에요. 예.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예. 지금 이제 10개 중에서 5개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준비할 게 전혀 없는 항목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6번 진로 희망 사항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이니까 어떤 진로를 희망하는지 그리고 그 진로를 희망하는 사유나 내용 등을 적는 란인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항목,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에서 되게 중요한 항목인데요. 예. 이제 그 지원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이 이 진로 희망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과 지원하는 학생이면 딱 그거 연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이 항목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부 항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내가 쓰는 대로 쓸 수 있는 항목. 이건 선생님이 상관을 안 하나요? 제가 적어서 선생님께 학생이 적어서 제출을 하면은 제 진로 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의 그대로 적어주시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입학사정관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할 때 학생부를 다 읽지를 못해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예예. 그렇지만 이 항목만은 꼭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네. 꼭 보는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예예. 이 항목 작성의 핵심은 어떤 진로를 희망하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진로를 희망하느냐가 아니라 그 진로를 희망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너 그동안 뭐 했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팟캐스트 경불진을 듣고 흥미를 느껴서 PD가 되고 싶은 진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예. 진짜 그런 친구가 있나요? 제가 고등학교 돌아가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걸로. 예. 그렇게 적은 거예요. 희망 진로 희망 PD 이유 뭐 팟캐스트 경불진을 듣고 뭐 흥미를 느껴서 나쁘지 않아 여기까지는. 네. 예. 근데 2학년 때도 PD 좋아요. 일관성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용에 또 이제 비슷한 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를 보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입학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넌 1년 동안 뭐 했다는 거니? 가 되는 거예요. 경불진을 듣고 흥미를 느꼈으면 예. PD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방송 제작 참관을 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죠. 그게 아니면 자기가 아프리카 방송이라도 해보든지 학교 동아리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라는 그런 1년 동안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련된 활동을. 그렇군요. 네,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런 활동을 했다. 책을 읽었다. 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적혀 있어야 돼요. 예. 네. 아니 뭔가가 발전하는 모습이 여기 적혀 있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그걸 안 적고 희망 사유라고 하면은 왜 하고 싶은지만 자꾸 적는 거예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적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래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있어라가 되겠죠. 네. 예.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저는 바로
탐정을 썼을 텐데 탐정. 쓰시지 않았을까요? 저희 때도 있지 않았나요? 저 그런 모르겠네요.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를 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엘러리 퀸 그리고 에거서 에거사. 크리스티 네. 전권 섭렵 뭐 이런 거 썼을 것 같아. 좋죠. 이제 그런 거 네.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무슨 과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 과가 없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과를 쓸지 모두 염두에 두고 왜냐 입학사정관 두 분 중 한 분은 그 과 교수님이시니까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걸 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예. 지원하는 과와도 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군요. 예, 왜냐면은 기계과 교수님인데 박 PD님이 이제 진로희망 탐정 그래서 활동했는데 너 왜 기계과 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박 PD처럼 탐정을 원했는데 2학년 때는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뭐 CEO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학년별로 달라져도 상관이 없나요? 원론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예예. 학생이 꿈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예. 그건 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대답을 잘 못하면 설득력이 없으면 아왜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각 대학들도 발표를 해요. 그 이유가 합리적이고 그 과정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한정된 학생부의 양과 자소서의 양 중에서 내가 잘한 부분들을 뽀샵하기에도 힘든데 얼굴 원판이 찌그러졌어. 어떡할 거예요. 아,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웬만하면 일관성을 가지고 가는 게 또 그게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납득성 있게 설명을 하는 게 예. 조금은 좋겠죠. 탐정에서 바꾼다 그러면 탐정 회사 사장 오. 으로 가는 건데 그걸 이제 경영과 매칭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경영학과를 쓰신다라면은. 그러겠군요. 네.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과학수사관 뭐 이런 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큰 틀 안에 있잖아요. 예. 크게 예, 예.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아. 관심이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완전히 이제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나 예를 들어 1학년 때 의사 썼다가 성적이 안 돼가지고 3학년 때 뭐 생명과학 뭐 이런 연구원 이렇게 쓰는 학생들은 너무 속이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 이제 그런 거는 좋지는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7번째가 가장 힘들 것 같은데요.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네. 이게 적을 것도 많고요. 장난이 아니군요. 그 제목부터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과 잘 맞아 보이잖아요. 네. 예. 여기 창의적 체험 활동은 뭐 한 항목이지만 그 안에 4개의 항목이 있어요. 예. 그 항목이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이 넷 중 2개는 중요하고 2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 중에 안 중요한 2가지 항목이 예. 가장 이름만 보면 중요할 것 같은 자율활동이랑 진로활동이에요. 오. 이게 왜 안 중요하냐면 학생이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학교가 다른 학교는 안 하는데 우리 학교는 자율적으로 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학급 반장 선거에 참여하여 뭐 이렇게 반의 일원으로서 뭐 선거에 참여하여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함.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반 아이들은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거예요. 아.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예. 이렇게 뭐 MBTI에 참여하여 뭐 어떤 걸 했음 뭐 이런 우리 반 학생들은 다 똑같은 게 진로 활동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저가 입학사정관이라면 이 항목은 보지 않습니다. 아. 양은 많은데 내용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예, 예. 때문에 보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2가지 중요한 항목인데 하나씩 설명드리면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고 그 준비까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준비에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동아리 활동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네. 모두가 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대비법은 활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기록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입학사정관이 우리가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에 팟캐스트 동아리 경불진 주니어의 일원으로 방송 제작에 참여함이라고 적혀 있다고 쳐보죠. 예. 그러면 이제 입학사정관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친구 뽑아줘야 되겠네. 네, 이런 입학사정관 만나면 다행이지만 너는 거기서 뭘 했냐? 네가 PD냐, 작가냐, 간식 담당이냐 다르잖아요. 간식 담당이면은 뭐 팟캐스트 제작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냥 스태프 그렇죠. 인원이잖아요. 네가 한 게 뭐냐? 학생 너가 한 게 뭐냐라는 게 입학사정관의 중요 질문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 항목도 이제 원래는 동아리 선생님이 적으시게 되어 있지만 이제 많은 학교들에서는 이제 좀 따라가기 위해 동아리 선생님 제대로 모르잖아요. 학생이 어떤 걸 했는지 소감이 어떤지 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종이를 줍니다. 예. 네가 뭘 했는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소감을 적어
적어내라라고 학생들한테 쫙 줘요. 아. 그럼 학생들은 소감을 적으라 그러면 평평하게라고 할까요? 플랫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방송에 참여했고 좋았습니다. 뭘 느꼈습니다. 이렇게밖에 적을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하. 그 안에서 내가 맡은 작은 일이라도 아까 이제 방송 제작에서 간식 담당을 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얘기만 들으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 간식 담당도 이제 팟캐스트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타이밍이라든지 봤는데 중간에 이 사람들이 목이 마르더라. 이제 음료를 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물을 주고 뭐 어떤 간식을 주고 갑자기 방송 제작을 하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간식을 준비를 했다라든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그렇군요.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왜 했는지 뭘 느꼈는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동아리에서 그게 입학사정관이 볼 때 가치 있는 학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소감을 대충 적습니다. 아.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감 대신 대감을 적어야 되는군요. 아, 옮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아리 활동의 핵심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적으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대비법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또 중요한 봉사활동은 뭐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활동의 특징은 몇 시간을 했냐가 아니에요. 봉사활동 란에 보면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란이 있고 그다음 시간이 있는 란이 있거든요. 어디에서 몇 시간 했다라는. 어디에서 몇 시간 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 근처에 있는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까 그렇죠. 동아리랑 마찬가지처럼 엄마 아빠가 가시는데 따라갔을 수도 있고 친구 따라갔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친구들을 설득해서 데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가서 일을 할 때도 시키는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할머니한테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굉장히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란이 비어서 오는 란이 굉장히 많아요. 봉사활동 란이.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이 모르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제가 봉사를 뭘 했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빌 수밖에 없어요. 그 아니면 선생님 신경 써주신다고 해도 봉사를 꾸준히 하는 좋은 학생임 끝인 거예요. 되게 당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봉사활동 했으면 내가 거기 왜 갔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느꼈는지를 학생이 적어서 선생님께 드려야 돼요. 선생님 제가 봉사활동 가서 이런 거 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은 여기 내용 중에서 좀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안 적어주실 이유가 없겠죠. 네. 그거로 자신이 했던 행동들 봉사활동 자체를 안 하는 학생은 없어요. 상담을 해보면. 근데 그거를 얼마나 기록을 남기고 또 그 봉사를 그냥 가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필요한 게 뭐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좀 더 나도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해서 움직이고 그거를 기록에 남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잘하려면 일기를 잘 써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페북에다가 이제 올리고 그러니까요. 그다음 이제 그걸 아카이브 삼아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을 기록해뒀다가 선생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아하. 네. 그리고 8번째네요. 교과 활동 발달 상황인데요. 예. 이 부분은 학생의 성적이 적혀 있는 란이에요. 성적. 지금 저희가 이제 학생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항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준비법을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성적입니다. 항상 그렇죠.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입시 설명회 가시고 뭐 이렇게 뉴스 보시고 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성적이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모두가 합니다. 모든 전문가가. 그렇지만 그 얘기를 잠깐 하고 그거 모두가 알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고는 다른 얘기들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 까먹은 거예요. 들은 얘기 기억나는 거는 뭐 무슨 소논문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못 잡으시는데 내신이 일정 정도가 안 되면 어떤 학교는 지원할 수 없다. 그 모든 학교마다 그 학교에 지원 가능한 내신 범위가 있어요. 그 내신이 안 되면 1차 예선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잘 아시고 그다음 내신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이 중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제 지망하는 전공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과목의 내신이 중요해요. 좀 더 중요해요. 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기계과 교수님이다. 기계과에 입학을 해서 배우게 되면 수학이라든지 물리가 중요한가요? 수학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 과목 성적이 되게 안 좋으면 기계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면서 넌 이걸 제대로 안 했네? 그리고 아니면 뭐 PD가 되고 싶은데 사회 성적이 낮아요. 이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평균 성적과 상관없이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PD가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가 원래 5등급이었는데 PD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기고 한국사에 대한 다큐를 만들고 싶어서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2등급까지 올린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더 올릴 수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건데 성적이 그 주요 과목 성적이 떨어지면 자소서에 그 쓰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약간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목 성적이 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적 밑에 란에 보시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란이 있어요. 예. 그 란은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란이에요. 이게 학생이 이제 사교육 영향을 좀 도움을 받거나 이제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체크가 가능한데 담임 선생님이랑만 친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각 학과목 선생님들한테 다 이렇게 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이 항목을 많이 봅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근데 학과목 선생님이 어떻게 일일이 학생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적을 수 있는,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거를 학과목 선생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학생은 뭐한 학생임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평가에 그런 적을 만한 주제들이 많아요. 수행평가를 좀 신경을 쓰면 그게 이제 등급에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총점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아마도 써주실 내용이 생길 것이고요. 예.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예를 들어 아까 수업 시간에 한국사에 대한 어떤 내용을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는 깊이 있게 배우기는 어렵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는 거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 한국사 시간에 근현대사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다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학교 수업에서는. 예. 그래서 요즘 영화 1987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6월 항쟁이 뭐 제목만 나왔다. 그럼 자세히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내가 너무 알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알 수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1987 그 6월 항쟁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고 그 소감문을 선생님 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6월 항쟁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가지고 이런 책을 읽고 뭐 소감문을 적어 왔는데 혹시 이제 괜찮으시면 올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땡큐죠. 쓸 거 생겼잖아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저희 수업 시간에 생긴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하고 기록을 남기고 하면은 모두가 윈할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래 의도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수업 시간에 학교 생활에서 생긴 궁금증을 더 심화시켜서 발전하는 학생이, 그리고 모든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렇게 포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좀 진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이런 팁들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이거 학생 성격도 중요하겠군요. 선생님한테 이거 갖다 내는 게 웬만한 성격에선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학생은 어려워요. 예, 저도 이거 꿈도 못 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제도는 그러합니다. 네. 아니면 그렇군요. 질문을 아주 쌈박한 걸 한다든지 선생님이 한 질문을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가.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렵고 그거는 그리고 선생님 기억을 하실지에 대한 의무는 확실히 있어요. 예,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해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라면 적어주실 그 내용이 많아질 확률은 높아지는데 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모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 선생님이 나를 기록할 만큼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는 거니까 각 과목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애는 왜 안 적어주냐는 거예요. 다 모든 과목을 적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애는 왜 안 적어줬냐, 쟤는 적어주고, 이렇게 항의가 들어온 학교들이 많대요. 그래서 모 학교는 3등급 안에 드는 학생만 적어주는 걸로. 그래요? 인간적으로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너무했다. 4등급부터는 여기가 백지 상태예요? 룰로 안 적어주는 걸로 이제 기본적인 룰인데 이제 뭐 기억나면 적어주시겠죠. 선생님마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그 학교 학부모님께 들었습니다. 아하. 네, 서울에 있는 모 자사고입니다. 네. 자사고가 그래요. 자사고 다니는 어머님들일수록 아무래도 더 관심이 많다 보니 압력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도 머리 아프니까 에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네, 2개 남았네요. 독서 활동 사항은 독서와 관련된 기록을 남기는 건데, 이제 이전에는 이 기록을 이제 책을 왜 읽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을 읽었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기록할 수가 있었는데, 예. 하도 뻥을 치니까 학생들이 뻥을 친다고요? 적는 대로 적어주니까요. 안 예. 읽어도 읽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비워놓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책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읽는지가 중요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을 못해요. 제목과 저자만 적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업 시간과 연계된 내용을 적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지 뭐 동아리에서 뭐 발표를 했다든지 적으면 그 책을 왜 읽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잖아요. 예. 제목도 남기고 내용도 남기는 이런
팁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긴 못 모르고 집에 있는 책 그냥 적었다가 큰일 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 이제 입학사정관이 읽었던 책에 대한 내용을 썼다가 이 책 내용이 뭐니 했다가 이제 대답 못해서 울고 나오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가. 울어요. 면접 되게 많이 울어요. 그날 집에서 보고 나온 책이 21세기 자본이야. 저자 토마 피케티. 못 모르고 적었어. 그럼 당연히 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죠. 예. 저자 이름도 모를 경우도 사실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러겠군요. 네. 그래서 독서 활동 사항은 이거를 잘 살리려면은 다른 항목을 활용해라라는 걸 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 항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이건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란이에요. 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잘해라. 선생님 고유의 영역이니까 되게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렇지만 예. 이제 뭐 학교생활 잘하면 선생님이 잘 적어주실 테니까 네 잘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예전에 이게 통지표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딴 거 없고 주의가 산만함. 이제 이러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위험한 학생이 되는 거죠. 네. 예, 10가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더니만 빨리 태어난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아우, 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줄여드리겠다고 이 방송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예. 오늘 방송을 그래서 요약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해보면 준비할 게 없어요. 길게 얘기했지만 진로 희망사항 적는 거 생각만 하면은 뭐 30분이면 적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준비가 없는 거에 가까워요. 대신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적는다는 게 문제고요. 예. 동아리 활동 어차피 하는 건데 적는 것만 잘 적으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준비할 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어차피 봉사활동 하는데 적는 것만 잘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모든 항목이 거의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아하. 근데 이런 팁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항목들이 비어서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렵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게 준비가 거의 없지만 이것만 잘해도 아주 훌륭한 학생부인 거예요. 그러나 상위권 학생들은 이것만 하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이 활동 열심히 해야 되느냐? 내신이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신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학생부 비교과는 이 부분 정도만 하라라는 게 사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예. 입시 설명에서 얘기하는 소논문 이런 거 뭐 아니 또는 뭐 심화된 활동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경불진 방송만 꾸준히 들으면 적는 거 잘할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중학생 수준에 맞춰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교생이 들어도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경불진 청취 소감문 대회 이런 거를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번 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기록할 수 있겠죠. 네. 예. 아니 근데 경불진 너무 열심히 들어서 공부 시간이 줄어서 내신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리는 없어요. 저도 메이저리그 다 보고 했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입시에 진짜 줄기를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서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게스트 분들 중에서 가장 삭막한 얘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주제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사교육이랑 경불진 안 맞잖아요. 저는 어쨌든 사교육 업자인데 그치만 저는 이제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교육 입시 정보가 세상을 조금 아름답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매칭을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2번에 걸쳐 가지고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한 달 뒤에 뵙는데 많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조금 경불진 듣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들을 때는 제가 나오는 방송을 들을 때는 이거 들어야 되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녀가 이제 학생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어떤 영역이든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 경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로 한번 다음 방송 준비해 보려고요.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한 달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알아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평가가 되면은 과목별 비중뿐 아니라 이 학교는 영어를 3등급을 90점을 주고 저 학교는 80점을 줘요. 이렇게 되면 학교별 영어 절대평가까지 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죠.
학교의 자율권? 그렇죠. 자율권은 제가 볼 땐 그냥 개풀 뜯어먹는 소린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본질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셈은? 이렇게 되면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학교 직원들은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예. 그냥 힘들 것 같고 서로 좀 눈치 보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 각 지역별로 보면 입시 선발 방법이 비슷한 경우도 많고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수도권 학생들이 주로 가는 학교를 위주로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은 100분위로 대학을 간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부산 지역, 경남 지역으로 가면 대부분의 학교가 또 표준 점수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직원들도 제도를 자꾸 바뀌니까 눈치 보기가 너무 힘들어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외하고서는 제도를 바꾸는 게 대학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혹시 호텔로 치면 네. 공실률, 네. 학교로 치면 뭐 입학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올리기 위한 꼼수 아니에요? 이제 각 학교들마다 그게 있습니다. 확실히. 예를 들어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중에 2과목만 보는 대학이 많이 있어요. 아. 네, 2과목을 본다 그러면은 100분위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0분위 2개는 60이고 2개는 거의 꼴찌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지원하면은 그 과목만 맞다면은 네. 나는 60인 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입시 결과를 공시를 어떻게 하느냐? 60으로 공시를 합니다. 아. 네. 근데 내 과목 평균하면 저는 3, 40이잖아요. 예. 이제 그러면은 내가 갈 수 있나 못 가나? 근데 이거를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년 요강 찾아봐야 되고 올해 요강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저 어릴 때 요강에 오줌 싼다고 진짜 힘들었어. 그 어린 아이의 손에 그 요강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그러니까 네. 지난번 저희가 음모론도 한번 제기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프로그램 얘기하셨잖아요. 네. 프로그램이 무료가 아니라 유료라면서요. 프로그램은 다 유료고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선생님들께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그게 음모론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정부로 제공한 업체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입시 시장이 이제 경제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팔아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하고 상담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입시 업체들은 먹고 살아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면 대학에서 또 로비를 하겠죠. 우리 대학 조금 프로그램 상에서 잘 나타나게 해달라. 근데 그거는 먹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왜냐 그러면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 예를 들어 제가 프로그램 팀장이라면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욕을 먹지 않는 겁니다. 어... 사용자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상위권 학교 측은 좀 맞춰야 되는 거고 예, 중하위권 입시로 가면은 편차가 너무 크게 나거든요. 학과 따라 가지고. 예. 그래서 욕을 먹지 않으려면은 이 학생의 합격 확률을 낮춰줘야 됩니다. 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못 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욕을 안 먹고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놔야 네. 되는군요. 된다며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아하. 제가 입시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4년 정시 같은 경우 3개를 쓰게 됩니다. 3개를 쓰는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중에 3개 쓰는 것 중에 제일 높은 카드예요. 제일 높은 대학. 3개 쓰는 중에 제일 높은 대학.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낮은 대학이거든요. 왜냐면 그것보다 높은 걸 2개 써야 되는 어떻게 합니까? 입금 계좌가 있잖아요. 계좌 네, 계좌는 이제 부모님의 스테이션스가 있기 때문에 아, 이제 학생들에게 문상을 쏴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야 되는군요. 네. 빨리 해가지고 명절 전에는 모든 그 입시 절차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수시 정시를 나누지 말고 예. 수시 같은 경우는 9월에 서류를 쓰잖아요. 예. 그치만 제가 만약에 예비 1번이다. 그럼 100% 합격이 되거든요. 예. 그래도 12월 20일 정도는 돼야지 합격이 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그래서 아이고. 계속 가슴을 졸이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정 조절 조금 이제 학생들을 배려한 일정 조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책적으로 발표 날짜까지는 학교를 지정하지 않지만 모집 기간은 정부가 지정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정부의 센스가 좀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본격적인 입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반적인 트렌드 이런 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정시 같은 경우 수능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거니까요. 제가 예. 상담하는 학생들의 기준이 100분위가 70 이하. 이제 그러면 100명 중에서 앞에서 30등에 못 든 아이들을 상담을 했는데요. 예. 제 예상대로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아. 정시 지원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거의 극히 드문 상황이었어요. 저희 방송을 안 들었군요, 이 친구들은. 들으셨어도 이해를 못 하셨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절대평가 때문에 이 학교 지원하면 거의 불합격인데 거기를 안전으로 잡고 온 거예요. 그런 아이고.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그때는 실제 입시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역시 시작되니까 그렇게 온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그 학생들을 설득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아니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불합격인데 안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영어가 이제 올해부터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때 설명하셨죠. 네, 예. 그러면 이제 3등급의 기준이 이제 2등급까지 받은 학생들이 10명, 100명 중에 30등까지예요. 그러면 3등급 받은 학생들은 30등부터 55등까지 걔들이 이제 다 동점인 거예요. 그게 다 동점이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운데 등수가 3등급의 평균 등수 또는 100분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00분위 100을 제일 잘한 걸로 치면 58 정도가 그 가운데가 돼요. 3등급이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58, 42등 정도 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대학에서는 이 58을 점수로 반영하지 않아요. 국어를 반영할 때는 100분이 90이다. 앞에서 10등이다. 그럼 90을 그대로 점수로 반영하는데 영어 3등급의 경우는 합리적으로는 58인데 예. 3등급을 이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등수를 100분위로 바꿔야 되니까 예. 58 정도인 학생을 80에서 9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나 42등인데 예. 10등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저희 경제 방송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월급이 오른 만큼 모든 게 다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은 작년 상대평가 때 점수를 다 발표를 해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집에 저희가 갔는데 10년 전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10년 전 월급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나 그 돈 있는데 지원을 하잖아요. 주문을 하잖아요. 안 돼라고 답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점수를 입력을 했는데 작년 성적보다 높게 나왔다. 예, 예. 근데 왜 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득을 시켜서 예. 이제 서류를 완전히 10이 모자라면은 뭐 도전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예. 그게 무슨 대학교 무슨 과가 하나의 단위잖아요. 한 5,500개 있어요, 전국에. 아. 그거를 입시 전문가라고 상담하시는 분 또는 담임 선생님, 입시 담당 선생님이 아실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결과를 보고 믿으라니까 이제 소신 합격 확률 70% 믿으라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 상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하나하나마다 그 학교 전체를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이 학교 지원하신 합격 확률이 60%일 것 같은데요 하면은 그거에 대해 납득을 하고 이제 가시게 되는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꼭 돈을 주고 저 같은 사람한테 온 사람들만 그렇게 알고 가야 되냐는 거고 이건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자체도 몇 명 되지 않아요. 서로 따라갈 수 없어요. 예, 예. 이제 그것보다는 어떤 학생이든 성적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래 내가 이제 이 성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대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라는 예측이 될 수 있는 직관성이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 입시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 제가 비판하고 싶은 포인트는 대학의 선발 권한의 자유화거든요. 예, 예. 저는 그 권한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줄여야 된다고요? 예, 왜냐면은 정시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들면은 자, 미들대는 수학이 30%인데 뭐 서울 무슨 대학교는 수학이 40%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 30%와 40%의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40%인 학교는 우리 학교는 수학이 중요하니까 40%로 하겠어라고 하는 게 대학 입시의 자율권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정시에서. 예. 그래서 각 대학에 지원할 때마다 똑같은 학생의 성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학 학생 그 학교의 이제 학생 선발의 자율권보다는 학생들이 자기 입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더 보장해 주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입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이거는 정부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냐면 제가 밥 먹고 살 길이 요원해집니다. 그렇죠. 네, 예. 지금 정보의 부족, 그렇죠. 비대칭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총각 시절에 소개팅을 나가면 잘 안 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을 서로가 너무 몰라. 그냥 요즘은 특히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사진만 보고 이쁘네? 잘생겼네? 이러면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정보가 사진이 다 뽀샵이 되어서 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소개팅 사진 보면 가장 이쁜 사진, 그렇죠. 이제 실물 사진과 카톡 프사의 차이를 저희는 많이 느끼잖아요. 어떤 관계든 간에.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거죠. 최대한 뽀샵이 된 게 이제 학생의 자소서와 학생부가 되는 건데 우리도 이제 어플을 잘 쓰면은 사진이 더 이쁘게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돈을 많이 쓰는 집이 학생부를 더 보장을 잘해가는 게 현재 전형 구조가 아닌가 싶네요. 네. 예. 대학 측에서는 목동 김 선생님의 이런 주장에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자율권 이렇게 침해해도 되느냐? 싫어하겠죠. 예. 근데 그 전에 제가 누군지 모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주장대로라면은 학생들에게 편한, 즉 네. 어느 학교나 기준이 사실상 똑같다면 그게 가장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때 그렇지 않았나요? 제가 98학번인데 수능 성적이 각 영역별로 쳤지만 총점에 대한 백분위가 있었어요. 그럼 전국의 학생들 중에서 제가 몇 등 정도 했겠구나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 대학이 그 성적으로 뽑았잖아요. 학력고사 시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학력고사는 아예 점수가 딱 나오고 그 점수대로 학교를 골라서 갔어요. 그 점수가 사실은 등수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학이 90점이면 수학을 많이 보는 학교로 가면 내 등수가 달라지고 그럼 학교마다 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가게 되는 대학, 자기가 생각했던 대학보다 더 낮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겠네요. 예, 그렇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쓰셨으면 이유도 모른 채 재수를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준비 없는 재수로 가는 길을 막아는 드린 거죠. 아, 저희가 12월에 못 뵀던 이유도 네. 그때가 가장 선생님이 상담을 많이 하는 시즌이다. 지금 말만 들어도 예상이 돼요.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셨을지. 네.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면 진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진이 빠졌습니까? 살이 빠졌습니다. 아 살이 빠지셨군요. 네. 어... 그러니까 그 짧은 시기에 다 오거든요. 수능 성적이 발표가 나야 상담이 가능하니까 한, 예. 한 25일 사이에 모든 게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는데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제 사실 저한테 올 정도 되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는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예.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여유가 없는 집에 더 많겠죠. 아 그런 학생들에게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제 좀 안타깝긴 하죠. 그렇군요. 예. 저희 이메일로 목동 김 선생님을 연결해 달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저희 애청자분들도 많이 가셨나요? 한 몇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 몇 분? 네. 아 네. 많지는 않았군요. 뭐 안 밝히고 오신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연락 오면 민망합니다. 민망해요? 왜 민망하십니까? 아무튼 민망해요. 오시면 일단 무조건 이제 이 PD님처럼 칭찬을 아주 잘해주시거든요. 일단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본격 내용으로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이 없으신데 앞에서 공지사가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그냥 저는 원래 칭찬 받는 거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이제 안 보이니까 이건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입시 결과를 네. 목동 김 선생님은 예측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렇게 가가지고 상담받아서 예측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스스로 예측해보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학생들이 예를 들어 수능 성적을 잘 못 쳤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납득은 해요.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번에 올해 수능이 연기가 됐잖아요. 이제 지진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낮아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으나 그 결과는 모두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1번이면 1번이라고 기입을 했으니까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납득한 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아하. 왜 그러냐면은 내성적으로 어떤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오면 설명해 드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냐면 입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또는 이제 뭐 입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이유를 설명을 잘 못하세요. 예. 다른 이제 보체적인 보통 평범한 입시 컨설팅 회사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면 지원할 학교를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어떤 대학교를 쓰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럼 프로그램에 성적을 기입하고 하면은 뭐 무슨 학교 무슨 과에 합격 안정, 뭐 불안정, 도전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게 불안정하면 왜 불안정한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불안정입니다. 왜요? 불안정이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야야. 네, 너무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단위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미들대 박 PD님 나오신 미들대 경영학과가 있다. 경영학부인지 학과인지 경영학과가 있으면 그 학과마다 기준 숫자가 있는 거예요. 배치표죠. 배치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보다 5가 모자라면은 뭐 상향.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마다 경불진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입시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확 짚어주시는 목동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들어 처음 뵙네요. 네, 한 달마다 출연하기로 되어 있지만 2달 만에 왔네요. 예.
정시 상담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새해 복은 많이 받으셨죠? 새해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저희가 모두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중 하나에 살고 있는 학생인데 성적은 올해 상담한 학생들 중 가장 낮았던 학생. 그럼 몇 등급인가요? 이제 뭐 등급이라는 의미가 없고요. 한 100명 정도 중에서 예. 전과목이 한 평균 하면 뒤에서 10등 정도 하는 학생입니다. 네. 아주 해맑아요. 해맑아요? 인상도 좋고 해맑아요. 대체로 이렇게 부잣집 자녀들일수록 성적이 좋죠. 이게 비교적 그렇죠. 아무래도 돈을 투자하면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1점이라도 높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그 친구는 영혼이 살아있겠군요. 영혼은 아주 해맑은데요. 그 친구가 이제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 경우는 이제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예체능으로 돌린 거예요. 근데 예체능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공부로 돌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고. 아이고. 네, 그래서 뭐 대학을 보내는데 수능을 결국 치고 저랑 연락이 된 거죠. 그래서 전국 어디라도 좋다. 4년제 대학만 보내다오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 골라가실 수는 없습니다라고 해서 보내는 드렸죠. 뭐 100% 합격이 될 거예요. 합격 발표를 한 건가요? 하지 않았지만 그중에 어머님이 너무 불편해 하시길래 사실 굉장히 낮은 학생들이 저에게 오면 4년제 대학 진학시키는 기준은 서울에서 비교적 가깝거나 통학이 되지 않더라도 비교적 가깝거나 뭘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학교에 네임밸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거나 또는 대도시이거나 24시간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학생들이 그런 환경을 보내드리는데 너무 걱정이 많으시고 어머님께서 성적도 너무 낮기 때문에 하나는 정말 확실한 학교를 찾아드린 거죠. 그중 하나는 나머지 두 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으로 가까운 학교들을 찾아드리고 하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떨어질 수 없는 학교를 찾아드린 거죠. 그렇군요. 네. 조카가 올해 이제 수능을 봤는데 아직까지 합격자 발표를 안 한 것 같아요. 합격했다는 소식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교가 아직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아이고. 그리고 합격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특히 이제 상위권 아이들이 앞에서 20등 안에 들지 않은 아이들은 전문대까지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4년제 대학교를 가나다군 3장을 쓰고 나머지 전문대를 쓰면은 서류를 보통 10장 이상 쓰게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1차 합격자 발표된 학교는 제일 쓴 학교 중 낮은 학교고요. 그 학교를 보통 가지 않아요. 추가 합격이 될수록 조금 더 학교가 선호도가 높을 거잖아요. 그러겠죠.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혹시 이 합격자 발표가 늦어지는 게 교직원들이 방학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수들은 방학이 있지만 교직원들은 방학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렇긴 하죠. 학교를 안 다녀봐가지고. 이렇게 늦어지면 자칫하다가 설 때도 합격 소식을 못 듣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꽤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설의 명절 세뱃돈도 받아야 되는데 그 친구들